죽기 직전 그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노인이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는 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만난 간병인. 그 여자는 자신의 외할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친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끝나지 않은 인연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그날 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병원 가운을 꼭 움켜쥐고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번지는 불빛과 전신주에 매달린 전선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넘게 간병 일을 해왔지만 이번 환자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겉으론 말기 간암 환자였지만 눈빛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은 내게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맡게 될 환자는 장호섭 전 회장이고 예민한 분이니 아주 조심히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익숙하다 느꼈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들은 이름.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의 창업자였죠. 하지만 경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 앞에 있는 그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침대, 희미한 조명, 날라붙은 입술, 그리고 창백한 얼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간병인이냐고 낮게 말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자신이 신민정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해드리는 처치를 가만히 받고 약을 드시고 나면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한숨만 쉬고 어떤 날은 입을 조금 열었다가 다물곤 했습니다. 나는 몰래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 모습. 이상하게 내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조용히 회장님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고. 1952년 전쟁 중이었고 자신은 한 사람을 두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밖에 고정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철이 형이었고 자기에게는 형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늘 함께 다녔고 전투가 있을 때도 행군할 때도 항상 옆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죄책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적군이 들이닥쳤을 때 기철이 형은 자기가 남을 테니 얼른 빠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도 않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게 형의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 오래된 것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처럼 생생했죠.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은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지만 마음은 늘 제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용히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엔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환히 웃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장 회장의 젊은 시절과 기철 형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2년 3월 통신소 앞
기철 형과 함께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평생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가족을 만나게 되면 당신 아버지를 두고 나는 도망쳤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앙상하고 차가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회한, 그리고 오래된 용서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실 밖엔 여전히 봄비가 내렸고 그는 내가 건넨 따뜻한 물 한 잔을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단순한 간병의 인연이 아니란 걸.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무언가가 이 병실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장 회장님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 습관은 여전히 반복됐지만 그 눈빛엔 이제 막연한 그리움만이 아닌 무언가 정리해 나가는 사람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장 회장과 기철 형이라는 이름이 적힌 군인의 사진.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한 형제 같았고 어딘가 익숙한 인상도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퇴근 후에 들른 어머니의 요양원에서 나는 무심코 어릴 적 이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을 되짚어 물었죠. 어머니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천천히 내게 옮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외할아버지 이름은 윤기철이고 6.25 전쟁 때 피란민을 구하고 혼자 적군에게 붙잡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철. 그 이름은 장 회장이 매일 새벽 되뇌던 이름이었습니다. 기철이 형.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장 회장이 말한 기철 형이 내 외할아버지일 수 있을까? 그날 밤 경실에 들어섰을 때 장 회장은 여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사진 뒷면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1952년 3월 통신소 앞 기철 형과 함께 그 필체, 그 이름, 내가 어릴 적 외할머니가 써준 외할아버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혹시 그 기철 형님의 고향이 경북 봉화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이 바로 내 외할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윤기철이고 전쟁 때 돌아오지 못하셨으며 가족들은 평생 그날을 기억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장 회장은 말을 잃은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손은 나직이 내 손등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는 내가 그분의 가족을 병실에서 다시 만나다니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며 되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끝내 받지 못하신 그 인사를 회장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경실 안은 적막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장 회장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평생 그날을 후회했고 기철형의 가족을 찾기 위해 사비로 재단을 만들고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왔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철형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 의사가 바로 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집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신민정 간호사인 내가 기철형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믿기지 않는다며 평생 용서를 구할 기회를 기다려왔고 그런데 그분의 손녀에게 간호를 받게 되다니 기철형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분의 손녀로서 회장님을 돌보는 게 작게나마 보답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 회장은 전보다 편안하게 잠들었고 나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잠깐씩 병실을 찾았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장님은 조용히 이제야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고 남은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참 따뜻하다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후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치유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회장님의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전에 없던 편안함이 담겨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매일 병실에 들렀고 퇴근 후에도 10분, 20분씩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가족처럼 다가왔고 나는 그가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나에게 하나 부탁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철형이라는 분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살렸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으로 그 희생 덕분이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며 그를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외할아버지 이야기, 용감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야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 회장님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정리할 일이 있다며 나에게도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깍듯하게 인사한 후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유언장이며 윤기철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전 재산을 여기에 기부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이라니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내 외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남긴다는 결정은 너무도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돈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 이름과 정신은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기철형에게 배웠고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가 마침내 마음속의 은인을 기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그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공증 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재단 설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도 재단 운영을 부탁했고, 이제 이 재단은 내 가족의 것이며 자신은 잠시 지나가는 이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회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은인이고 이 재단에는 회장님과 외할아버지 두 분의 이름이 함께 새겨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이 모든 과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하셨고 평생 찾고 싶어 하셨던 은인의 가족을 이렇게 마지막에 만나셨다며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눈동자엔 희미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장 회장님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고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이제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철 형이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이 떠오른다며 살아남으면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내 몫이다. 그 말대로 늦었지만 이제야 그 몫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충분히 잘 해내셨고 외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햇살은 창문 틈 사이로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얼굴은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말기암 환자였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이 재단을 통해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오래도록 남기겠다고. 그 두 사람의 희생과 용서 그리고 감사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장님의 숨결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한 건 재단 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겁지도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벗은 노인이 다시 아이가 된 것처럼 창밖의 햇살과 봄바람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의 입가에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그는 아주 조용히 나직하게 속삭이듯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꿈을 믿느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꿈에 기철 형이 찾아왔었다며 웃으며 이제 됐다. 잘했다. 호서바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던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다른 고통도 말도 없이 마치 누군가가 와서 조용히 문을 열고 데려간 듯 아름답고 담담하게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가 남긴 장학재단 측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들이 모여 조용히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그곳엔 내 동생도 있었습니다. 장 회장님의 지원을 받고 의사가 되었던 동생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병원에 출근해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뜻을 이어달라고. 나는 결국 간병인 일을 내려놓고 재단 일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윤기철 기념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햇살 좋은 날이었습니다. 작은 현판식이었지만 그 자리는 그 어떤 행사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장 회장님의 사진과 외할아버지 윤기철님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묵직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모시고 단상에 섰습니다. 내가 준비한 연설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가 만나 서로를 살리고 위로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이가 결국 자신의 삶을 걸고 그것을 지켜냈다고. 내 동생은 의료봉사를 위해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의 주 1회 자원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 회장님의 바람처럼 그 정신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였죠. 나는 가끔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요. 이제 장 회장님의 이름은 그 재단 건물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깊이 새겨진 건 그분의 진심입니다.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또 인간다웠던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세상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그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고 나는 그 곁에서 현재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담소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남은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기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다음 담소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삶의 어귀에서 마주할 겁니다. 고맙습니다.